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과 경기 변동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또 우리나라는 이 외환 안정을 위해서 잘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에게 등장할 또 다른 불확실성,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마침 그런 대질의에 대해서 한 기자분과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터뷰로만 마무리하지 않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똑같이 촬영을 해서 이 신문 기사는 기사대로 나가고 이 영상은 또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재 기자님과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당 내용 희망하시면 좀 참조하시고 또 이 인터뷰 기사 링크는 같이 고정 댓글 상단에 남겨드릴 테니까 또 기사 형태로 보고 싶으신 분은 또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진행자가 아니라 진행자를 기자님께 맡기고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이민재라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제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질문을 드릴게 이제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15일 금통위 때 이제 이창용 한은총재께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AI와 반도체 부분에서는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방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저는 한국 경제를 볼 때 또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만 전 줄곧 뭐 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드려왔는데 찐 구독자분들은 너무 똑같은 얘기만 들어서 좀 싫으실 수도 있을 만큼 반복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저성장 고착화다라고 의견을 드려왔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이 정확히 1%예요. 현재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했을 때 그리고 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률의 의미는 뭐냐면 2025년보다는 26년 경제가 사실상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전체적인 경기 순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경제는 25년이었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보고 싶고요. 다만 2026년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경제인가 성장하는 경제인가 그건 역시 아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5년 성장률 1%가 정확히 우리 한국 경제가 만났던 4번의 경제 위기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1980년 오일 쇼크 충격이 있었고요. 역성장했어요. 1997, 8년 IMF 외환위기 있었고요. 역성장했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로 성장했습니다. 0.8% 성장했어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또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4번 중에 3번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로 성장했던 거예요. 근데 25년 성장률 1%가 정확히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경제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굉장히 0.8이나 1이나 그 성장률 면에서 상당히 흡사한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에 우리는 직면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저는 우리 역사가 이 4번을 경제 위기라고 이름하는 만큼 그렇지만 경제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자주 써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그 발언과 진단에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무슨 말이냐? 26년 경제를 IMF 외환 위기 온다. 제가 그런 분들도 여기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성장률 전망치가 2%예요. IMF 외환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성장률 전망치 왜냐하면 모든 것은 숫자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얘기해야 되는데 IMF 외환 위기를 전망할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를 전망한다.
마이너스 5%를 전망. IMF 외환 위기 때 우리 마이너스 5.1% 성장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성장률이라는 지표와 예를 들어서 학생 성적 망했어. 그럼 망했으면 평범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보다 극단적으로 낮아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중간고사 성적하고 유사하면서 그러면서 망했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그런 표현에 가까운 IMF 외환 위기 온다, 경제 위기 온다 이런 표현은 삼가하자.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위기 안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IMF 외환 위기나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성장률 면에서도 2% 성장한다라고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도 이 채널에 출연해서 저랑 1시간 반을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 성장이요. 좋은 성장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이나 성장에는 가깝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5년보다는 좋아지는 걸 수 있지만 25년만큼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건 아니지만 딱히 회복되거나 성장하거나 그런 경제는 또 아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기저효과가 반영됨을 생각해 보면 2% 성장률은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25년 성장률이 그토록 낮은 성장률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반영된 성장률이 2%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경제는 아닌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구윤철 부총리님 출연하신 그 제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영상에서 그때 제가 당부드렸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당부드렸습니다. 제발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달라. 제발.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고민을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뭐 신산업을 진출하거나 뭐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서 성장 도약하기를 그림 그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단기적인 성장률에 취할 것이냐 장기적인 성장률에 취할 것이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다 혹은 경제위기다라고 진단해버리면 사실은 IMF 외환위기다 경제위기다 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건 단기적인 도약에 또 집중해야 돼요. 뭐 그렇다는 관점에서 봐도 진단을 잘못하면 잘못된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면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진입해 있음을 강조하고 싶고 고작 기저효과가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되는 성장률임을 우리는 전망치를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 사실 기재부 전망치가 제일 높거든요. 지금 전망치 중에 그게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성장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한국 경제임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곳에 맞는 대응을 고민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이제 정부에서 그 생산적 금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하늘의 경제 전망치가 1.8%이고 지금 기재부 전망치가 2%인데 네, 지금 그 생산적 금융, 뭐 포용적 금융 이거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 조만간 구체적으로 등장은 하겠지만 네, 그 성장률의 0.2%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 전망치와 기재부 그렇죠. 전망치. 예. 근데 그 0.2%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하는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제 0.1% 포인트를 올리려면 약 추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론 이제 대책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게 추경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24조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과연 그 정부에서 그 24조 원을 추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인 상황에서 특별하게 지금 돈을 어디서 끌어올 상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이 질문은 예.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진중하게 고민해야 될 대의제 같습니다. 국가적 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는 고민해왔던 두 축이 있는데 이건 저의 진단이니까 정책적으로 고민해왔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성장이고 그다음 하나가 분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는 성장도 중요하고 분배도 중요해요. 둘 다 게을리하자 소홀히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만 고려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축이 세 가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재정 건전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마 제가 이 부분은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절대 정치적 편에 서서 제안하는 게 아님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가 적자 재정을 시작한 게 2019년부터예요. 최근 들어 2019년부터 2026년 올해도 적자 재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횟수로 보면 8년 연속 적자 재정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럼 이건 심각성을 가지고 우린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자님도 가정에 소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 소득이 있고 가정에 소비 지출액이 있는데 소득은 월 1,000만 원인데 소비 지출을 1,200만 원 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런 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달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8년 연속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8년 연속.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부분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감성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우리 경제가 8년 연속 적자 재정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또 적자 폭을 키우자는 것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을 가져다가 지금 성장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는 방식은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경제가 마주한 거스를 수 없는 한 가지 변화가 인구 구조 변화고요. 그럼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을 지출해야 될 대상은 더 많아지는데 재정에 기여할 만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부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는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구조를 생각해 보면 재정 건전성을 지금 무시했다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비슷한 비유할 만한 사례가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이미 확장 재정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그 확장 재정에 만취해 있는 거예요. 만취해 있다 보니까 확장 재정 끊지 말라 이거예요. 국민들이. 확장 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긴축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총리를 끌어내리죠. 이게 확장 재정에 과도하게 취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확장 재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장 재정을 지금 당장 멈추셔라 이런 의견은 아닌데 지금 8년 연속 적자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 새 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돈 누가 갚냐는 거죠. 미래 세대가요? 그 미래에는 적자 재정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지금보다도 구조상. 딱히 미래에는 유망한 산업이 갑자기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지면 좋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그럴 지금 당장 등장할 수도 없는 확실히 이렇게 몇 퍼센트 가능성으로 놓고 그런 새로운 산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걸 가정하고 지금 빚을 끌어다가 성장하자고요. 근데 그 성장이 중장기적인 성장 도약이 아니라 단기적인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위해 쓰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또 다른 한 가지 축이 바로 재정 건전성인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자꾸 미루죠.
당연히 미루죠. 당장 우리 선거 있는데 그다음 또 무슨 선거 있는데 재정을 투입할 것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확장 재정에 취해 있고 확장 재정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키우려는 그걸 중요한 잣대로 삼고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이 줄어요. 만약에 기자님 소득이 줄어요. 그러면 줄어든 소득 범위 내에서 어떻게 허리띠를 조여매 가지고 살아볼까? 이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가게 살림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또 그래요. 근데 왜 정부는 안 그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얘기는 했지만 재정 준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8년 연속 적자 재정이고 딱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흑자 재정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재정 준칙을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늦지 않게 더 확장 재정에 취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주어진 재정 안에서 어떻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성장시키고 분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재정 건전성을 뒷자리로 밀어놓고 성장과 분배만을 고민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미래가 없다. 전 그렇게 굉장히 깊게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적 의제로서 삼아가지고 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범위 내에서 성장을 그 범위 내에서 분배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과거에 2019년까지 마련했었던 재정 준칙을 지금의 시점에 맞게 개정해서 정말 그 재정 준칙을 지킬 수 있는 재정 준칙을 하루빨리 설정해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또 하나의 우리의 고려 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고민하는 재정 준칙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장에서는 1분기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환율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환율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주식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외환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방금 잠깐 의논했었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념과 지금 환율의 개념이 완전히 상충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고환율 체제로 장기간 지속될까? 그 기본적인 배경은 상대국 통화의 가치 대비 한국 통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의 가치는 어떻게 오르고 돈의 가치는 어떻게 떨어집니까? 돈의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가 아닌가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일인 겁니다. 근데 M1, M2라고 부르는 통화량이 늘어난다. 혹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유동성, 광의의 유동성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뭐 추경을 편성하고 그럼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면 그게 돈이 많이 풀린 만큼 펀더멘털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리는 없어요. 근데 그 GDP 규모 면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돈만 많이 풀린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와 돈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돈의 가치가 유독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맞바로 비교하는 게 미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와 한국의 통화량 증가 속도예요.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미국의 통화량도 증가했어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통화량 증가도 기본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통화량 증가 속도가 미국 통화량 증가 속도보다 빨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 한국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재정 건전성과 이 고환율 장기화라는 이 대주제가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장 재정과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해 보겠다라는 의지인데 그게 정작 고환율에 기여를 하고 그럼 그 고환율이 결과적으로 중소 수입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이 중소기업들은 특히 수입의 주체예요. 물론 중소기업들도 수출하는 기업이 있고요. 대기업들도
수입자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전반적인 우리 한국 경제 구조상 중소기업들이 수입업자의 역할을 하죠.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고 일부 가공을 거쳐서 대기업들에게 납품하고 주로 대기업들은 수출업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근데 고환율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주면서 수입을 하고 마진율이 축소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근데 납품하자니 납품을 끊을 수가 없고 이미 1, 2년 계약되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대기업들이야 해지가 되죠. 환율에.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대기업들은 고환율이 지속될수록 성과급 파티 벌여요. 수출 파티 벌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조상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들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극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25년, 26년.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어려워요.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확장 재정해요. 내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자리가 줄고 신규 투자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환율 장기화라는 이 늪에 빠지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 부양, 무작정 추경 이런 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나 확장 재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적정한 규모의 확장 재정의 수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재정 중칙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율도 안정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관점에서 확장 재정을 또 고려하고 저는 좀 많이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재정의 투입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쓸 건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확장 재정을 결정했다면 단기적인 어떤 회복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이 더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것도 아니면서 경기 부양적인 확장 재정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일은 고환율을 장기화시키고 저성장을 또 만들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질의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과 환율을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환율 안정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이제 유동성 증가가 이렇게 환율을 밀어올렸다 이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 15일 금통위에서 한행 총재는 자신의 임기 중에서는 이제 유동성 주로 이제 M2를 말씀하시겠죠. M2가 증가하지 않았고 이제 M2 증가율 자체를 각국의 경제 구조나 규모를 비교하지 않되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이론이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일 날 하는 블로그에 의하면 그 시중에 돌고 있는 이제 RP 매입을 위해서 488조 원의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한은이 반박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 RP 매입의 평균 잔액은 약 15조 9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건 심각한 오류이고 잘못된 그 헛소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은은 지준율을 흡수하고 있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증가하는데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통계죠. 통화량이라는 뭐 M1, M2 또 리퀴디티라는 범주에 있는 유동성까지 그러니까 통화량과 유동성이라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저는 이 구독자분들께 정말 자주 보여드렸었어요. 굉장히 재밌게도 미국은요. 2020년에 M2 증가율이 25% 이상으로 치솟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확장할 때 확장 재정하거나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재밌게도 22년 그리고 23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하죠. 역시 이 통화량 증가율도 되게 재밌는데 마이너스로 전환합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그러니까 미국은 늘어날 때 엄청 늘어나고 줄일 때는 확실히 줄여져요. 미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제 통계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한 번도 줄이지 않고 늘어나기만 합니다. 매월 전년 동월 대비 통화량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면 통계를 다시 한번 개편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에 개편하셨잖아요. 예, 개편해서 결과적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예를 들어 최종 월 기준으로 본다면 8.7%를 5.1% 수준으로 결국은 조정이 되었는데 저는 그걸 조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개편이라고 생각해요.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조정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개편되기 전 단계의 기준이나 개편된 후 단계의 기준이나 둘 다 통화량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만 유지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식이었으면 줄인 기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줄인 기간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오히려 되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은행 총재님 초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론 제안도 드렸었어요, 사실은. 근데 초토론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팩트를 가지고 이게 제가 만든 통계도 아니고 뭐 국가 데이터처 통계청에서 제공한 통계도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금리만 놓고 보면 2020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를 유지한 것도 맞아요. 20년, 21년에 제로금리 체제를 도입했으니까요. 그리고 22년, 23년에 3.5%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했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또 긴축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이 통화량을 제어하는 거예요. 통화량 이게 결국은 한국은행의 컨트롤 방법은 기준금리를 결정함으로써 그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구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마저 M2는 증가만 했으니까 M2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은 늘기만 했다. 그리고 25년 하반기 들어서 그 통화량 증가율은 미국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통계를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